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전면 파업이 유보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노조원들의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과반 찬성표가 나온다면 총파업이 무산될 전망인데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정상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도 우려했던 생산 차질을 피하게 되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현우 기자. 반도체 공장에 나가 있죠?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건 기자는 삼성전자 사옥에 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초사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정현우 기자, 총파업을 피하게 되면서 오늘 아침 반도체 공장 정상 가동되고 있죠? 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곳 평택 캠퍼스,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직원들이 줄지어 출근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둘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직원 14,000명 가운데 10,000명이 동참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극적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타결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출근이 이어진 건데요. 다만 캠퍼스 주변 곳곳에 붙었던 총파업 촉구 연수막이 아직 모두 내려가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는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집행부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돼서 27일 오전 10시까지인데 노조원 과반이 잠정 합의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총파업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잠정 합의안은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며 도출됐는데요. 성과급 재원을 두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사측은 10%를 주장해왔지만 12% 수준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기존 성과 인센티브 1.5%가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10.5% 반도체 부문 DS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 동안 유지되는데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자사주인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성과급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적으로 지급됩니다. 적자 사업부 성과급은 공통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하면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일단 노조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분 노조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잠정 합의안 투표는 쉽게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성과급 차이가 여전한 비반도체 부문 노조와의 노노 갈등이 여전한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초 사옥으로 가보죠. 오동건 기자, 삼성전자 측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봉합되면서 삼성전자 서초사옥도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젯밤 늦게 성과급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하며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생산 차질과 재가동 비용 등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던 총파업, 일단 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합의에 이른 것은 국민과 주주, 정부의 조정, 또 현장을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노조와 잠정 합의 이후 전 임직원을 상대로 정상 출근에 근무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여파와 함께 파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률상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또 잠정 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상정될 경우에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DX 부문 노조 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노노 갈등도 커진 만큼 이를 봉합하는 과정도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훈 삼성전자 회장이 갈등 수습 과정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우, 오동건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수석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한국인 활동가 구금 해제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9호 선박 납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해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이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삼성 관련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압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을 중재하면서 벼랑 끝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삼성전자 노사가 한 차례 사후 조정에 실패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걸음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직접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더니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노조 측과 사측을 잇따라 비공개로 만나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2차 사후 조정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조정위원을 맡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2차 조정도 실패로 끝났고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해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켰고 교섭도 직접 중재한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단체 교섭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넘어서면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예고도 압박 카드로 사용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중재와 압박은 결국 극적 합의로 이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곤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면서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흐름이 어떨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3.9% 상승 출발해서 6%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며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반의 급등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동반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은 급등세군요. 네, 오늘 코스피는 3.85% 급등 출발해 7,486으로 장을 열면서 7,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상승폭을 더욱 키워서 7,700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에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강세,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힘입어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어젯밤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로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6%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며 2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 넘는 폭등세를 보이며 19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상승 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재차 부추기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2.77% 오른 108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가량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99.5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1,5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5.63% 하락한 배럴당 105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도 5.6%가량 떨어진 9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하락했는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0.06%포인트 내린 5.114%를 나타냈고 글로벌 채권의 기준점인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전장보다 0.1%포인트 내린 4.569%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어제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99.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도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 어디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철희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서울 인왕시장 앞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지금 출정식이 열리고 있습니까? 네, 정원호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후보 출정식이 열렸는데 조금 전 정 후보도 현장에 도착해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풍선과 피켓을 들고 정 후보를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시민들로 지금 이곳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정 후보는 성동에서 증명한 변화, 서울에서 완성하겠습니다를 출정식 표로 내걸고 오늘 서울 곳곳을 누빕니다. 새벽 0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찾아 우편 업무를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출정식 뒤에는 광진구에서 청년 안심주택 피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건국대 입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또 강남구와 서초구를 돌며 거리 유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는 시민께 실력이 입증된 새로운 서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남과 강북의 상생과 통합 의지를 역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일정도 이어집니다.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삼성역 공사 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한 건데요. 정 후보는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라며 균열 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호 공약으로는 30분 통근도시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마을버스를 늘리고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완성해 평균 45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오전 11시쯤 이곳 시장에 도착해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유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엔 유세 활동을 모두 마치고 시장을 떠났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오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자정이 되자마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한 오 후보,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분들과 함께 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에는 오 시장이 초등학교 시절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삼양동으로 자리를 옮겨 대시민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는데요. 자신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홍보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원을 약속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일정에 동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유 전 의원은 절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인왕시장 유세 이후에도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북구, 동대문구에 있는 시장 등을 돌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저녁 7시에는 시청 앞에 있는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강북 유세 일정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또 출정식 뒤에는 한강을 건너가 강남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황보혜경, 김철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on the borderline, believe me.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s. It would have to be a complete 100% good answers. And if we do, we save a lot of time, energy, and lives, most importantly.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의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란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쇄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모든 길을 모색해왔다며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압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미국의 위협에 반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종전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싸울 것이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공수부로 숨진 전직 관료 추모식에 참석해 외무부와 군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매일 군 사령관들과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 정부가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설정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SNS를 통해 동쪽으로는 이란의 쿠웨 모바라크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를 연결한 선을, 서쪽으로는 이란 게슘섬 끝단과 아랍에미리트 웅알쿠와인을 잇는 선을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통제 해역을 경유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돌파를 시도한 이란 국적의 유조선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오늘 일찍 오만만에서 제31 해병 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가 봉쇄를 침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국적의 유조선 세레스티알C 선에 승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색을 벌인 뒤 항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 달 가까이 갇혀있는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 통과했는데 통행료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페르시아만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배는 남우호 선사와 같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배에는 모두 2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이동했지만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이 대신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우호 피격 당시 CCTV 화면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공개로라도 열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거부한 겁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 장면을 CCTV 볼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결국 조현 외교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남우호 피격 당시의 CCTV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죠. 네, 관련 내용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아슬아슬한 하루가 전개가 됐는데 결국 90분 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특별 보상금에 대한 제도화,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네, 극적인 타결이 있었는데 후폭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네. 줄다리기가 길었는데 결국 영업이익 12%에서 노사가 만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는 이제 성과급 재원인데요. 10.5%로 타결이 된 거고 기존에 1.5%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편의상 합치면 이제 12%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측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주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성과급이 영업이익의 10%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번에 12%라는 것은 일단 하이닉스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문화, 이 제도화도 굉장히 난항이 있었는데 예. 크게 보면 일단 10년까지의 로드맵이 이번에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노사 합의 파업 1시간 한 반 정도를 남겨두고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가장 좀 난항을 겪었던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제일 쟁점 사항들 물론 당연히 많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적자 사업부에 관련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돼야 되느냐. 일단 그 부분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가 적자가 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특별 경영 성과금이라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저희 평론가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특별 경영 성과금 자체가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성과금이 계속 한마디로 지급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쟁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노사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1인당 얼마를 받게 되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하나를 더 본다면 이 반도체와 비반도체부터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안은 DS 사업부라고 하는 반도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가전제품도 만들잖아요. 이런 부서는 배제됐다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DS, 이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만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둘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여러분들이 액수가 가장 중요하실 테니까 그렇죠. 예, 현재 연봉 한 1억을 받는 이제 직원, 임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직원은 최대 6억을 받게 되고요. 연봉은 따로 받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뭐 예. 파운드리라든가 심지어 적자를 봤다 하더라도 올해는 일단 1억 6천, 1억 2천에서 1억 6천 사이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건 액수고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과연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이제 크게 12%를 재원으로 빼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 중에 40%를 기본 베이스로, 즉 적자든 흑자든 이제 다 주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60%는 성과급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40%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올해는 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는 적자라든가 성과급에 따라서 상한을 이제 두면서 분배하겠다라는 이런 극적 타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 전체 성과급의 40%를 논아서 받게 되지만 이제 가령 비메모리의 적자 사업부도 내년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투표에서 뭐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10년 동안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때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한마디로 상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영업이익 성과가 200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그런 예상치가 300조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10년 동안에 200조 이상을 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성과금이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내게 가게 되는데 그리고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솔직히 굉장히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 10년일까? 그냥 제도화에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되는 것인데 왜 10년일까?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어떤 그런 묘미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그런 주장과 사측의 주장에서 기간을 생각했을 경우에 뭐 유예하는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솔직히 반도체가 200조라는 어떤 그런 영업도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 그런 경영환경 변화에 있어서 10년 동안 그만큼의 어떤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들을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럼 노조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보장된 게 아니냐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설득이 협상에서 전개가 됐고 타결됐다고 봅니다.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어떤 네. 변수가 있을지는 그렇죠.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노사가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입장 반영이 된 것인가, 윈윈을 한 것인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노사만 놓고 보면 뭐 글쎄요, 뭐 둘 사이엔 윈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주를 일단 배제하고요, 삼성전자 내 다른 쪽 사업부, DX 사업부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뭐 받아들이진 않겠지만은요, 서로가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 타결이 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주주를 빼고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뭐 주식을 샀든지 아니면 다른 또 투자를 했든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의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좋게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들을 좀 더 투자라든가 하물며 배당을 더 늘리는 데 쓰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일단 상법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소송까지도 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주 얘기가 지금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주주단체들이 이제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한 배당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 성과라고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성과 배분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과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익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이익을 물론 뭐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그런 우리의 의견 수렴, 뭐 주주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주주의 의견들이 얼마나 뭐 반영이 됐나 아니면 또 주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측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주주들의 반발을 얼마만큼 또 다독일 수 있느냐
또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이제 제도화한 게 이번 이제 노사 그렇죠. 협상에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특별히 우리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선례를부터 찾아보게 되면 예. 물론 뭐 기본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제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뭐 10.5%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상한선을 어떤 그런 산출하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다른 선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나라의 선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떠나서 다른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보이고 있죠. 네. 네, 일단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라는 걸 끊었고요. 이제는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12%를 끊었는데 당장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결정을 하면서 뭐 영업이익의 15%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는 순이익의 30%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웬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가령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처참하지만 돈은 따박따박 잘 벌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인데 우리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의 10%, 12%, 15%라는 관례가 저는 앞으로 전 뭐 노동계, 전 노조의 다 파업이 연쇄 이제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딜레마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노사 문화 또 산업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어마어마한 파장을 줄 수 있는 파업은 스톱을 시킨 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을 했잖아요. 이번에 중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리 노동부 장관님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정부의 의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 또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쉽게 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파업은 안 된다. 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참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멘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파업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사한테도 양쪽 다 압박을 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업은 안 된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어떤 뭐 노노 갈등 우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합의가 진행되면 그 노노 갈등은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불씨가 남아 있는 건가요? 불씨가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가령 이제 DX 사업부는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이쪽에서 나와서 오히려 이 협상안은 노사가 아니다. 왜냐?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DS 반도체 사업부와 사측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안 자체가 무효다라고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가전 스마트폰이 DX 사업부의 직원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도 큰 숙제로 남아 있고요. 지금 보면 뭐 600만 원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네. 같은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내년 이제 1, 2월에 누구는 6억이 찍히고 누구는 600만 원 찍히면은 글쎄요 같은 삼성전자 내에 임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삼성전자 숙제로 남아 있어서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경영 핵심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상필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원칙이 뭐 이번에 깨진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뭐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깨졌다고 이제 봐야 되는 이건희 겁니까? 회장 시대까지 왔던 것이 이제 무노조 경영이었었는데 그것도 일단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에서 깨지게 됐었고요. 신상필벌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번이 큰 하나의 변곡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 이상 이재용의 삼성시대의 새로운 또 삼성 문화에 또 만들고 이걸 정착시키는데 또 한 번의 큰 변곡점과 전환점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게 아버지 시대랑은 다른 이재용 시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겠군요. 이걸 뭐 우리가 조직관리, 인사관리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제 그전 이건희 회장 시대에 출입했었던 상som과 지금의 삼성은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이 이재용 회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사 문화라든가 신상 필벌의 문화라든가 그 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삼성만의 조직 문화를 또 갖춰야 되는 그런 시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합의안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이 나면 다시 한번 또 협상이 들어가야 다시 되는 어떤 반복되는 그런 거니까, 부분들이 이게. 있긴 예. 한데 물론 뭐 아무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노동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어떤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안이 얼마만큼 그런 갈등 요소들을 봉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뭐 일단 협상이 진행이 된 거니까 일단은 비준이 될 거라고 예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철재 평론가님, 뭐 저희가 성과급 얼마 받게 되는지 그래픽으로도 다 정리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뭐 올해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적 계속 좋으면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수십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좀 박탈감도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6억 혹은 이제 같은 반도체에 있지만 적자라는 쪽도 올해 한 1억 6천만 받는다라는 것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제 300조를 가정했을 때 6억, 1억 6천이 나오는 건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만,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억을 받는 그런 임직원 쪽, 이제 그 6억도 거의 이제 1억 평균이기 때문에요.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00조를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있잖아요. 2027년이 올해보다 월등히 좋다. 500조 그 이상을 또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6억 메모리 반도체 쪽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이 네네.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10억 이상, 뭐 12억도 되게 되면 뭐 올해 내년 합쳐서 20억 이상을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월급 빼고요, 받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거의 올해 6억, 뭐 내년에 13억. 이건 이제 그 전망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근로자 셀러리맨에게 주는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이제 오히려 TV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SNS 뭐 이런 데에서도 뭐 어디를 갔는데 명품관에 SK 하이닉스 조끼만 입으면 갑자기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고 뭐 결정사라고 하죠. 결혼정보업체에서 의사를 제치고 뭐 1등이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직원으로 바뀌고 뭐 이런 현상들이 뭐 사입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조끼만 어디서 구할 수 없냐 뭐 이런 이야기도 우픈 이야기가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 오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이 파격적인 성과급의 이면에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많이 주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지금의 성과가 어떤 걸 삼성전자가 투자한 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5년 전, 3년 전, 2년 전에 파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어떤 그런 성과물이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어떤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투자라든가 어떤 그런 반도체 어떤 그런 경쟁 상대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영업이익을 봤을 경우에 재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금을 제공을 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 사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투자의 여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좋게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관심사는 뭐니 해도 그렇게 돼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는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렇죠. 오늘 주가 오늘 시장을 보면 마치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몸처럼 이거를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계획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뒤에서 조금 이따 또 이란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란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이제 판을 끊었고요. 어제 12시, 그러니까 자정 직전에 타협 소식이 떴잖아요. 타결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미국의 반도체도 끌어올렸었습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나쁘게 지면 오히려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데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지금 생태계로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물량 찍어내지도 못합니다. 캐파가 다 차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1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본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선물이 5% 이상 올라오면서 양쪽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프리마켓이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한번 30만 원도 이제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장 자체가 7% 급등하고 있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11% 넘게 아직 200은 안 갔지만은 뭐 이러다가는 200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이 소위 말한 잠정 합의, 파업 철회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회복시켜서 오늘 코스피를 보면 삼전 닉스만 오른 것이 아니라 현대차 또 LG 같은 로봇주들 심지어 그동안에 바닥을 치고 있던 코스닥 라인들도 코스닥도 바이오 섹터, 반도체 소부장, 로봇, 2차 전지 다 많거든요. 싹 다 끌어올리고 있어서 얼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의 이 노사 합의를 기다렸는지도 알 수 있는 또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 시장을 보면 사실 외국인들의 참여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매도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계기로 좀 다시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외국인 매도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물론 뭐 이란 사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뭐 희망은 당연히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원유 가격의 어떤 그런 안정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그때 한당 오르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게 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미국이라든가 채권, 미국 채권이라든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흥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 때문에 많이 이제 어떤 외국인 매도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전망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현재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끝으로 정철진 평론가님, 뭐 앞서도 저희가 좀 짚어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네. 성과급 놓고 파업 사태 줄줄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끝으로 후폭풍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짚어주시죠. 춘투가 시작되는 거고요.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성과급의 영업이익의 얼마란 이제 성과급이 요번에 춘투에는 화두가 될 것 같고, 자 이제 웬만한 돈 잘 버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추세라. 왜냐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과급이라는 것이 회사 영업이익은 세전이거든요. 세금보다도 먼저 떼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조 측이 이제 떼가는 이런 문화가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우리 K 제조업을 비롯해서 K 산업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을 해칠까, 혹은 긍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많은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노조 타결로 인해서 앞으로 영업이익의 얼마는 노조에게 주는 이런 것들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사태 등으로 지금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2부제 시행 이후에 성동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배정된 차량 대신에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동서장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경찰청에서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전국 경찰 차량 부재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길 강조했고요. 이제 경찰청에서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번에 2부제 예외됐던 어떤 전기차 관련해서 앞서 출퇴근 사용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와 관련해 이제 성동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이부제가 시행된 다음에 그러니까 관용 전기차로 출퇴근 의혹을 받았던 성동 경찰서장 관련해서 이제 경찰청이 대기 발령 조치를 내고 감찰에 착수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비위 행위가 확인이 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관련 소식 오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노사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을 비준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건 지난해 12월 양측이 교섭에 들어간 지 반년 만입니다. 네, 이 협상 과정을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 교섭을 위한 첫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당시 노조 공동교섭단이 꾸려졌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인상 7%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출범하며 협상은 본격화했지만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3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첫 사후조정은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화 중에 노노 갈등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지난 16일에는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급거 귀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맡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 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지난 18일부터 2차 사후 조정을 통해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적자 사업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노조는 한때 파업 돌입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남겼습니다.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 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또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 2심 판결이 오늘 줄줄이 선고됩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뒤 석 달 만에 법원에서 첫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오늘 줄줄이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우선 오후 3시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활동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후 2시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선고도 2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는 오후 2시 40분에 선고를 받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이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종합특검은 법원에서 첫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오전 10시부터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전 원장은 취재진 인터뷰를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고 권영빈 특검보는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내란 선전으로 계엄 직후부터 열흘 뒤까지 KTV로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검은 어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는데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청와대가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가자지구 9호 선박 납포 과정에서 체포했던 우리 국민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특별히 한국인 2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중러 정상이 불과 닷새 전에 방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서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중 담판 결과 정리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를 반박하는 성격의 해설 자료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5번째 방중 환영 행사는 닷새 전 트럼프 때와 판박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90분 동안 소인수 회담과 70분 남짓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공동성명과 각종 협력 문서에 서명한 뒤엔 앞서 방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当今世界很不太平，单边主义、霸权主义危害深重。 질의응답 없는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별도 경제회담도 열렸습니다. Готовы и далее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сперебойные поставки всех этих видов топлива на быстрорастущий китайский рынок.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미중 무역 담판 결과에 대한 해설 자료를 뒤늦게 올렸습니다. 먼저 300억 달러, 45조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합의에 따라 설치될 무역위원회를 통한 동등한 규모, 대등한 관세 인하를 강조했습니다. 히토류 문제에 대해선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빌미였던 미국의 AI 반도체 기술 통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双方将按照两国元首确定的共识方向，尽快锁定成果，共同做好落实。 이 밖에 미국 농축산물과 보잉 항공기 수입 등 주요 내용은 비슷했지만 일방적 성과처럼 포장한 백악관 팩트시트를 반박하는 성격도 담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며 통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통화가 이뤄지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회담에 대한 질문에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나는 둘 다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에 대해 자신에게 얘기를 해줬다면서 중국의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가 본인의 환영 행사만큼 좋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국빈 방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은 시 주석의 이런 행보는 일본이 오랜 기간 고수해온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시 주석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지각 변동 앞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아직 중국의 발표가 없어 지켜보겠다면서도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방북할 경우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SNS에 불매운동 인증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불매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SNS에는 스타벅스 불매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스타벅스 카드나 텀블러를 자르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났다, 집에 있는 스타벅스 제품 다 없앴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적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는 오늘 스타벅스 광화문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 마케팅 전략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 이벤트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죠?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화운동과 유족을 모욕했던 겁니다. 서민위는 이벤트 자체가 민주화운동 당시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마음대로 환불받을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선불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인데 환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돈을 쓰고 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스타벅스 앱 충전금을 환불하러 갔다 커피랑 식품을 구매한 뒤에 나머지를 환불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남은 9,000원을 털어내려고 1,500원 바나나를 6개 샀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불매하기 위해서 환불받으러 갔다가 되레 돈을 쓰고 온 건데요. 충전금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과 탈퇴가 가능하다는 이 스타벅스의 규정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 시스템, 단순히 커피 판매를 넘어서 이 고객을 앱과 멤버십 안에 묶어두는 핵심 사업 모델로 꼽힙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6년 동안 선불 충전금을 운용해서 400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거둬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전액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 환불 규정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3일의 결전, 그 첫날부터 여야는 사뭇 다른 동선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전까지의 주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0시부터 치열했던 여야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전부터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광진구 택배장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가락동 논수산물시장을 찾았는데요. 날이 밝은 아침 정원호 후보의 공식 일정 첫 시작점은 삼선 구청장을 지냈던 성동구 왕십리역이었습니다. MZ의 성지 성수동 신화를 이끈 일잘러 이미지를 부각하며 경쟁자 오세훈 후보에게도 날을 세웠는데요. 첫 출정식 분위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을 끝내고 유능한 시장을 뽑아서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첫 출정지로 유년 시절을 보낸 서울 강북을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열세 지역에서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을 외치며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인데 현장에는 중도 보수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이런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사 후보들도 각자의 색깔로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성남 로데오 거리를 첫 출정지로 선택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추진력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엔진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삼성전자 파업을 막겠다며 나선 단식을 오늘 꼭두 새벽에 마친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는 오후에 수원에서 첨단 도지사 출정식을 가집니다.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의 경우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반도체 인프라 공약으로 차별화를 노렸습니다. 양당 대표의 동선도 다른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출근길 서울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 오전까지 경기를 훑고 늦은 저녁까지 충청과 대전 곳곳을 다닐 계획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날 선거 유세를 무당층이 많은 충청에 집중해 보수 결집의 기세를 최대한 끌어올려 반전을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6월 3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열리는데 최대 변수인 단일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무려 14곳에서 열리는데요. 미니 총선으로 불릴만 합니다. 후보들 면면이나 단일화 이슈 등으로 부산 북구 갑에 특히 관심이 큰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처음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34.6%,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로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출렁이는 판세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단일화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물리적 단일화 없이도 자연스럽게 민심의 흐름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파전 구도, 경기 평택을은 진보와 보수 모두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섰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어제 YTN 라디오에서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내건 황 후보 지지층과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는 변수입니다. 보수 야권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단일화 논의에도 연쇄적으로 여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막판 민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공식선거운동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일정을 보니까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기, 충청 상당히 바쁜 일정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는 저희 민주당이 도전자의 심정으로 열심히 보다 더 치열하게 선거 전략을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지난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12석, 또 민주당이 7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아쉬운 성적을 냈다라고 보는데 예. 이번에는 좀 서력전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만큼 또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놓으신 11분이 현역 단체장이 그대로 출전한 만큼 저희가 도전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숫자가 있습니까? 목표 숫자는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최소한 지난번의 숫자를 반대로 뒤집는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0시에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호 후보와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 거쳐서 충청까지 가는데 충청 지역은 소위 우리나라의 캐스팅보트 지역이다, 중원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될 만큼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첫날 저희가 중원 지역을 공략하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장동혁
대표도 양양저부 단시장 찾은 다음에 오늘 충청에 집중하던데 그만큼 충청 지역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뭐 집중 공략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충청 지역은 뭐 세종 빼고 저희가 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을 보유하고 있고 충청이라는 그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은 영남, 호남, 수도권 중간에 있잖아요. 그쪽 표심이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충청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는 것은 뭐 전략적으로 자명합니다. 그리고 또 장도혁 대표가 충청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많이 보이는 저희 당의 현재 선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희석 전 대변인. 네. 뭐 선거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이쯤 시기면 아예 굳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도 판이 충분히 흔들립니까?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초반에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어 오던 선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이 중간에 좀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실점한 부분이 많았고 그것을 다시 만회하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모멘텀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뭐 정권 심판이라든지 실정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선거가 어디는 뭐 인구가 막 1,400 가까이 되고 어디는 또 굉장히 작고 이런 게 있지만은 적어도 광역으로 묶인 16군데에 대한 숫자, 당선 숫자에 대해서는 초반에 생각했던 뭐 15대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지금 많이 어렵고 부울경은 해볼만 한데 좀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좀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인가요, 민주당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에 양 진영 간으로 이 표가 결집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보수 결집의 속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일찍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남권에서 대구, 경북은 뭐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험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대구 지역도 상당히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바뀐 것 같고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뭐 박빙의 우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정도를 본다면 저희가 지난 22년도의 지방선거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윤 대변인께서 보수 결집의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던 어떤 내란 심판 그리고 또 지역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여론의 흐름이 어떤지 저희가 전체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서울, 대구,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정원호 후보 대 오세훈 후보 45대 34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원호, 오세훈 이곳에서는 격차가 좀 좁혀져 있네요. 40대 37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맨 처음 선거전 뭐 한 두어 달 전 이때쯤 생각해 보면 지금 두 분의 격차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통계치긴 하지만 그런 흐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결론은 6월 3일에 어떻게 될 건가를 봐야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4선을 했고 5선 도전을 하는데 직전 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59% 득표를 했고 서울의 전 동을 다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 후보가 뭐 약했다 이런 것보다도 오세훈이라는 브랜드가 확실히 서울에서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4년이 흘렀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다 이겼던 모든 지역을 다 이겼던 그러한 저력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개인 경쟁력으로 이걸 뚫을 것이냐 아니면 당의 힘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갈 거냐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방향을 완전히 정했죠. 후보 간의 경쟁력으로 오세훈이라는 브랜드로 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전략을 수정한 지가 오래됐고 그 방향에 따른 평가가 조금씩 좁혀지는 지지율 차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과 관련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2명에 대해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전화를 통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증거를 찾아내서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죄명 결정에 앞서 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에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정원 후보 입장에서는 김재섭 의원 공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지율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일 잘하는 후보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중앙일보 좀 전에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셨던 내용을 보면 저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저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는 결과 중에 보면 서울 전역에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좀 앞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특히 강남권에서도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세훈 후보보다는 정원호 후보가 조금 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정원호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것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51%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34%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 시민들께 정원호 후보가 가지고 보여줬던 지난 성동구청장으로서 3선을 하면서 보여줬던 일 잘하는 모습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도 지금 양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좀 벌어져 있는 조사도 있지만 좀 이렇게 따라붙은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대구 지역 판세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김부겸 후보가 41, 추경호 후보가 38,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네, 이번에 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더 붙었습니다. 김부겸 대 추경호 40대 38입니다. 네, 윤희숙 대변인님, 저 정도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어떤 쪽에서 투표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가려질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통계치로는 두 분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두 분이 커탈락한 상황에서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게 많이 노정이 되면서 김부겸 후보가 많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것은 김부겸 후보가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당에 대한 실망을 가진 보수 유권자들이 이탈한 측면이 많았다고 보는데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대1 구도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경호 후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유권자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능력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김부겸 후보와 완전히 지금 붙어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듯이 대구 지역이 보수의 본산이니까 결국 추경호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저게 좀 더해야 된다. 네, 이 정도로 봅니다.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의 해석은 다르긴 할 텐데 김부겸 후보가 저를 뽑으면 민주당의 폭주를 브레이크 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야당 후보가 할 만한 그런 말인데 이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김부겸 후보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대구가 보수세가 굉장히 강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초박빙 후각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구의 민심이 상당히 크게 요동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보여주셨던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추경호 후보가 42, 김부겸 후보가 41입니다. 이것은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대구 시민들께, 대구 유권자들께 물론 이제 그 대구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구 시민들께서 약간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을 때 과연 민주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집권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가 또 반응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오히려 김부겸 후보를 뽑아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대구 유권자들께서 보다 안정된 집권 여당과 함께 대구 지역의 현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안을 처리하고 대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합한 후보가 김부겸이다라는 말씀을 에둘러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뭐 대구하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 지금 여론조사 보고 계십니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2, 박형준 후보가 35%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44, 박형준 후보가 3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형준 후보가 추격을 하다가 추이만 보면 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많이 좁혔었는데 예. 중간에 어떤 극우에 가까운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생각보다 유권자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분석이 분명히 있고 예.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산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아직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 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전체 그 시를 맡을 수 있는 시장 선거인데 전재수 후보야 뭐 도전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현직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이런 것을 더 부각하는 선거운동 전략이 지금 좀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전략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또 따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래도 이제 부산시장 후보들은 다른 지역보다 정말 다른 점이 TV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공방도 많이 펼치긴 했는데 TV 토론이 좀 변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TV 토론은 큰 변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에서 듣고자 했던 부산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설계될 것이냐 하는 부분보다는 네. 오히려 상대 측을 비방하는 쪽에 가까운 네거티브 공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그 공격들을 네거티브로 할 것 같으면 굳이 TV 토론을 왜 해야 하지라는 TV 토론 무용론도 좀 사실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부산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를 누가 더 잘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전재수 후보가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시키고 해사법원을 부산으로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그래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이 해양의 수도 도시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부산 유권자들에게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박형준 시장을 이제 시장 후보의 지지가 상승세였다가 좀 다소 둔화로 꺾인 건 저는 상대적으로 한동훈
효과가 작동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작동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산의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이 중간에 멈춘 거예요. 왜?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산의 그 지지층들은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맞는가? 우리 부산의 지금 북구에서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층이 옮겨간다라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산 전체 선거에서 박형준 시장 후보에게 그 옮겨가야 할, 전이되어야 할 지지층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박형준 시장의 지지율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일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김주륙 언론특보께서 워낙 방송을 잘하셔서 센스 있게 또 북구갑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에 이제 북구갑을 보려고 했는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갑 후보 지지도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핫플이라고 할 수 있죠. 채널A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 한동훈 후보가 34.6으로 3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자를 볼까요? 하정우 대 박민식 42.6 대 32.4, 하정우 대 한동훈 37.6 대 44.1로 양자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겠는데요.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순으로 35, 20, 3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 41대 32, 하정우 대 한동훈.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38대 38 딱 붙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3자 대결에서는 처음으로 1위를 한 거잖아요. 예, 처음으로 이 순위가 바뀌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차범위 내니까 누가 앞선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세상 하정우 후보는 그렇게 많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조금씩 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3등을 하고 있는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모아지겠죠. 단일화 여부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 후보들, 당사자들끼리 뭔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거지만 유권자들 입장을 본다면 3위를 하고 있는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박민식 후보가 과연 1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만약에 그 기대감이 조금 꺼진다고 할 경우에 그 지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변화를 할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 추이들은 3위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요약합니다. 네. 오늘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좀 나오니까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의원들이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얘기만 놓고 보면은 단일화나 혹은 뭐 박민식 후보 사퇴 압박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리니까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용인한다 이런 뜻보다는 단일화란 작업을 통해서 당 전체가 또 보수 유권자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 방향을 바꾼다는 것. 그렇게 되면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나아가서는 부산시장 선거까지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 당연히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한 곳의 선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산 전체, 나아가서는 부울경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전략 방향 전환,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금 누가 1위다 2위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이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금 그 처음입니다만 어쨌든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이지만 어쨌든 순위가 바뀌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정우 후보에게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노란불
노란불 아니고 빨간불입니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이동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수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도 다 흡수를 못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전재수 의원 시절의 지지까지를 가지고 와야 안정적인 당선권이라고 봤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의 일련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의 격차가 이제는 상당히 벌어지는 상태에서의 고착화,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와의 아주 초박빙의 승부가 지금의 구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하정우 후보가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오늘 시작 전에 어느 정도의 격차를 굳건히 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일주일 뒤에 있을 사전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긴밀한 그런 유대적인 그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야 되는데, 같이 다니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오늘서부터는 그런 쪽으로 좀 선거운동 캠페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북구 갑은 여러모로 정말 이번 선거에 핫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곳 서울에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 사이 수도권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흐린 날씨 속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은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후에 중북부를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영동과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안동은 22도로 평년 수준을 3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날도 다시 예년보다 더워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